오늘을 위해 밝히는 역사의 진실.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김태훈 지엄. 일상이상 출판사. 머릿말. 합리적인 의심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며 이순신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니 이름을 순으로 하여라 고 하여 순이 그의 이름이 되었으니 이미 영웅의 신화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기계를 읽지 않았고 문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이순신은 과거 시험에 병과 사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불화하게도 군생활을 밑바닥부터 시작하였고 미관 말직을 전전했다.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으니 모함을 받아 억울한 백의 종군과 파직의 고난으로 점철됐다. 결정적으로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물러나고 하옥되는 비운의 삶을 이어갔다. 앞의 글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04년 필자가 이순신의 두 얼굴을 펴낼 때 이순신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책에 실린 내용이었다. 필자로서는 불우함, 모함, 억울함 등으로 일관된 그의 삶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당대는 물론 역대 어느 누구에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고난이 이순신에게만 끊임없이 중첩되는지 의아했다. 그래서 필자는 이순신을 제대로 알아보고자 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난중일기를 손에 잡았다. 그런데 감동은 그냥 읽기도 어려웠다. 그러한 예를 들어보자. 1597년 9월 11일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았다. 홀로 배 위에 앉았으니 그리운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아들 해는 내 심정을 알고 심히 언짢아 하였다. 여러분의 이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고 또 감동할 수 있겠는가. 짤막한 내용의 이 글만 읽으면 감동은커녕 이순신이 처했던 상황조차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역사적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내는 힘이 필요하게 된다. 명량해전은 1597년 9월 16일 âm력에 발발했다. 단지 13척의 함선으로 130여 척의 적함을 상대해야 했던 전투였다. 이순신이 이 글을 쓴 날은 1597년 9월 11일이었으니 명량해전을 5일 앞둔 때였다. 명량해전은 승리가 불가능한 절망의 전투였다. 그래서 홀로 함선에 앉아있는 이순신의 가슴에는 상림이 흘렸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심지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며 진저리 치기도 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순신의 아들 해의 가슴에도 비애가 흐르는 그야말로 가슴에 저려오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난중일기는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감이 온다.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이렇듯 읽기 고약하다 보니 필자는 7년 전쟁을 다룬 다른 책들과 함께 시기별로 또 사건별로 맞추어가며 읽게 되었다. 그래도 이순신의 삶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결국 필자는 휴일을 반납하고 양재동 국립도서관에 가서 조선실록의 두꺼운 책장을 넘겼다. 그나마 조금씩 실마리가 잡히는 듯했다. 그런데 시중에 이순신 서적가는 전혀 다른 이순신을 만났다. 필자의 다음 손길은 7년 전쟁을 다룬 다양한 글로 나아갔고 그 속에서도 이순신은 필자가 예전에 알던 이순신과 많이 달랐다. 그러다가 필자가 만난 이순신을 세상에 전하자는 욕심이 불현듯 들었다. 그리고 2004년에 이순신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냈다. 감히 이순신도 우리처럼 뜨거운 피가 흐르고 실수도 하는 인간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그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다. 성웅, 성스러운 영웅 이순신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니 당치도 않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필자는 평범에서 비범으로 나아간 진정한 영웅, 그래서 비법하지만 평범의 얼굴도 있는 이순신으로 밀어붙였다. 이순신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니 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태몽은 그의 신화를 만들기 위한 허구일 가능성이 다분했다. 그의 집안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고 더욱이 문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순수 창작품이었다. 이순신은 무과시험의 성적에 걸맞은 보직을 받고 군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군대에서 백의 종군과 파직을 당했지만 당시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그러려니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다. 그리고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물러나고 하옥됐다. 10년 전에
이순신의 두 얼굴을 지필한 것은 이순신의 신화를 딛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재조명하기 위해서였다. 성웅이라는 단어에 갇혀있는 이순신을 우리 곁으로 불러와 함께 숨쉬고 싶었다. 이제 필자는 다시 용기를 내야겠다. 2004년에 필자가 제시한 진실을 아직도 시중에 많은 책이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순신의 참모습을 왜곡하고 있는 일부 시중의 글들에 필자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게다가 이번에는 다수의 새로운 사실까지 밝혀냈다. 그럼 이번 책에서 새롭게 밝혔거나 보강한 내용들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이순신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원균의 전쟁 초기 행적을 복원했다. 이 시기 원균의 행적은 유성룡의 징비록 등에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없었다. 그래서 학자들의 주관에 따라 그리 달라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균의 행적을 복원한 것이니만큼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순신의 한산도에 주둔할 때의 전술을 신화가 아닌 사실의 근거에 다루어 보았다. 당시 조정은 이순신이 적의 근거지인 부산포를 공격하길 원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부산포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길목에 있는 웅포, 안골포 등의 적에게 포위당할 위험이 있어 먼저 웅포, 안골포 등의 적을 경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웅포, 안골포 등의 적은 아무리 공격해도 아국인 내 피해만 클 뿐 결코 섬멸할 수 없었다. 결국 바다에서 천하무적인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부산포 앞바다에는 가보지도 못하는 묘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필자는 당시 이순신이 그러한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전술은 전혀 없었는지 짚어보고 그 가능성을 따져봤다. 이순신이 주장한 수륙 합동 공격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일부 학자들은 이순신이 수차례 요청한 수륙 합동 공격에 응하지 않았던 조선 조정의 무능을 탓한다. 하지만 그 전에 이순신의 수륙 합동 공격이 어떤 형태이며 과연 가능한지 등을 짚어봤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다. 조선 조정의 무능을 질타하는 학자들에게 그러한 것이 궁금하지 않으니 결국 필자의 몫이 되었다. 당시 정황상 이순신의 수륙 합동 공격은 육군의 전략이 미약해서 현실적으로 펼치기 어려웠다. 그러한 사실에 필자도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책에 실었다. 이순신이 그토록 많은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이 7년 동안이나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고심해 보았다. 나아가 과연 이순신이 그 전쟁을 초기에 끝낼 수는 없었는지도 따져봤다. 필자는 전쟁 초기에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이순신에게 주어졌다고 봤고 이 책에서 그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한다. 한편 이순신의 장문포전투를 파고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문포전투는 적에게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한 전투였다. 그래도 장문포전투는 조선 수군에게 심각한 전력의 손실이 없이 끝났으니 적어도 필자에게는 무승부로 보이는 전투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과 달리 당시 조선의 조정은 장문포전투에서 이순신이 패전했다고 규정했다. 연전 여승의 이순신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혹스럽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장문포전투 보고서가 진실과 들어맞지 않아 조정에 압송될 뻔했는데 선조가 그것을 막은 사실과 심지어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다는 점도 밝혔다. 2004년에 펴낸 이순신의 두 얼굴의 개정정보판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에는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를 그만두겠다고 사임을 자청한 사건도 세세하게 다루었다. 이는 이순신이 내부에서 경상우수사 원균을 제거하기 위해 내린 극약 처방이었다. 당황한 조정은 우여곡절 끝에 원균을 충청병사로 전출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특히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실각과 하옥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아직도 많은 학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적장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를 바다에서 차단하려는 조정의 지시를 전하려고 도원수 건율이 1597년 1월 13일 한산도로 출발했다. 하지만 적은 그때 이미 바다를 건넜다. 따라서 한산도의 이순신이 적을 바다에서 차단하는 것은 이미 늦었는데 선조가 억울하게도 이순신을 실각시키고 하옥했다. 그런데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1597년 1월 2일 선조실록에는 선조가 적장의 도해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한산도의 이순신에게 전달하라고 명한 기록이 있다. 이순신에게는 선조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학자들이 선조실록을 읽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대목에만 난독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한음, 이덕형이 이순신을 모함해서 이순신이 실각하고 하옥됐다는 학자들이 일치된 경륜도
터무니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것은 선조실록의 번역자가 원문의 단어 하나를 실수로 잘못 번역하여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했다. 온 나라 학자들이 그 단어 하나를 발판으로 이덕형을 믿지 못할 자로 난도질했고 나아가 이덕형이 이순신을 모함했다고 억척했으니 이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원균의 모함으로 이순신이 실각하고 하혹되었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간다. 이순신의 두 얼굴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 짐을 밝혔지만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원균 모함의 실체를 더욱 보강했다. 또한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 발발한 앙골포 해전을 더 깊게 파헤쳤다. 한산 해전의 여파로 일본군은 바다에서 조선 수군을 만나며 육지로 도망가기 바빴다. 그런데 앙골포 해전에서 일본군은 오히려 공세적으로 조선 함대를 공격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투를 선보였다. 그래도 원균은 그에 따른 대비책을 고심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되는 피곡으로 이어졌다. 1597년 9월 일본군이 직산에서 맹의 군대와 접전을 벌이고 돌연 남해 연안의 성으로 퇴각한 아직도 역사에 미국에 남아있는 사실도 다루었다. 많은 서적은 맹랑해전의 여파로 일본 육군이 퇴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맹랑해전은 1597년 9월 16일 발발했는데 조선의 조정은 일본 육군의 퇴각 사실을 9월 14일에 이미 접하고 있었다. 따라서 맹랑해전의 성리를 이때 일본 육군의 독연한 퇴각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맹랑해전의 성리는 초라한 조선 수군의 전락으로 대규모 일본 함대에 철대를 내렸던 전투 그 자체의 성리로도 충분한 쾌거로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7년 전쟁이 끝난 뒤에 공신선전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대폭 보강했다. 선조와 함께 피난 갔던 신하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무인들보다 더 많이 공신으로 선정된 사유와 애당초 2등급이었던 패장 원균을 1등급으로 객상하는 과정을 선조실록을 통해 추적했다. 이순신은 용장, 지장, 덕장의 세 가지 풍문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래도 필지하게 그중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순신은 단연코 용장이다. 명란해전의 전투 초기에 부하 장수들이 130여 척에 달하는 적선에 겁먹고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이순신이 지휘하는 함선만이 앞으로 나가 적과 맞섰다. 적선의 숲속에서 홀로 포효하는 카리스마 그 자체인 장군. 이순신의 진정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전쟁으로 죽어가던 조선의 역사는 이순신의 카리스마에 기대어 살아났다. 그렇지만 이순신도 인간이다. 더욱이 그는 전장에서 7년이나 적과 상대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실수한 번 없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고 봐야 한다. 그래도 이순신이라는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감을 변치 않는다. 필자의 글과 함께 하다 보면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왜 이순신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지금껏 일부 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이순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이순신을 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 이순신이면 무조건 옳다는 식의 일부 서적과 달리 비록 현대의 시각이라는 한계를 있을지라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했다. 필자는 있는 그대로의 이순신만 제대로 보여줘도 이순신이라는 이름값은 다 한다고 확신한다. 물론 필자의 책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필자의 진심은 치장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이순신, 있는 그대로의 이순신에 다 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이순신이야말로 필자가 알고 싶은 이순신이고 존경하는 이순신이다. 필자의 그 친거를 10년 전에 이순신의 두 얼굴이라는 책으로 편해준 창예 출판사의 전형배 사장님에게 다시금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대폭 보완한 이 책의 원고를 흔쾌히 받아준 일상가 이상의 김종필 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 김종필 사장님은 10년 전 이순신의 두 얼굴을 편집자로 만났는데 이번에는 출판사 사장으로 필자와 다시 만났으니 보통의 인연이 아닌 듯 싶다. 마지막으로 직장 다니며 집회를 하다 보니 절대 시간의 확보를 위해 술자리와 잠자는 시간은 물론 가족과의 대화까지 마냥 줄여야 했던 필자의 강행군을 묵묵히 감내해낸 아내 경옥과 아들 수연, 민수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2014년 6월 김태훈. 지금도 이순신의 전투는 현재 진행형이다. 역사의 반복 그리고 우리. 7년 전쟁이 끝난 후 자국으로 돌아간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전투였다. 이번에는 그들끼리 벌이는 내전이었다. 특히 고니시와 가토는 적이 되어 서로 칼을 겨루었다.
일본군은 조선으로 넘어가 태반이 죽고 겨우 살아 돌아온 고국 산천에서 다시 전쟁을 벌여야 했다. 그 비극의 뒤에는 또 다른 지배자의 야욕이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 때문에 조선에 건너간 그들이었는데 7년 전쟁이 끝나자 그 자리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메웠다. 그리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에게 충성하는 서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동군으로 나누어 전투가 벌어졌다. 고니시는 도요토미와의 의리를 지켰다. 하지만 가토는 동군이 도쿠가와 편에 가담하였다. 그들 간에 벌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이 패배하면서 고니시는 참수당하여 멸문했고 동군의 가토는 고니시의 영토를 빼앗아 구마모토의 온전한 영주가 되었다. 그리고 도쿠가와는 1614년 마침내 도요토미의 본거지였던 오사카성을 손에 넣고 일본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7년 전쟁의 여파로 도요토미 일본 지배 정권이 도쿠가와 정권으로 바뀌었다. 7년 전쟁 때 조선으로 원병을 보낸 명의 수명도 얼마 가지 않았다. 7년 전쟁이 끝나면서 전 군대의 철수를 시작한 명은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1644년 청으로 국가의 이름을 바꾼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명의 경우는 지병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 국가가 멸망했다. 7년 전쟁의 여파로 일본은 지배 정권이 바뀌었고 명은 지배 정권과 국가가 바뀌었지만 최대 피해자였던 조선은 전쟁의 후 폭풍에 끄떡 없었다. 전쟁의 참담한 피해는 민초의 문제일 뿐이었다. 전쟁 중에 조선의 지배 정권은 그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초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배 정권은 그 정점이었던 선조가 의주로 피난했고 갈로들도 자신의 목숨만 건지르고 대부분 도주했다. 지배 정권의 진정한 권위는 그 의무를 다할 때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행적을 접한 민초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성남 민초는 대거를 불태웠고 전쟁 중에서 다수 민난이 일어났다. 도망친 왕은 더 이상 민초의 하늘이 될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했을 지배 정권은 일본의 호전성을 전쟁 원인으로 강조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 또 지배 정권은 전쟁 승리를 명에 대해 제조 지원, 즉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은혜로 돌리면서 의병대와 민초의 공을 희석해버렸다. 그들은 명의 구원병을 청한 사실을 부각하면서 실추된 권위를 만회하려 애썼다. 그러한 징조는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부터 있었다. 이순신, 곽재호와 함께 장문포에서 수륙 합동작전을 치르기도 했던 의병장 김덕령에게 반란 업무를 씌워 역적으로 죽인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더욱 노후라하여 7년 전쟁의 공신 선정에서 의병장은 완전히 배제시켰다. 지배 정권은 7년 전쟁 때의 충신, 효자, 연례를 표창하는 가운데 지배 이념 및 유교 정치를 다시 강화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권 안정을 도모했다. 그에 따라 극도로 문란하던 군사제도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붕괴의 조짐이 보이던 조선의 양반계급 사회는 최소한의 자기 비판도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조선의 지배계급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선조 때까지 미약했던 북방의 여진족 세력이 커지면서 명을 넘보게 되었다. 명은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에게 여진족을 견제하려고 조선 군대의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쟁을 몸소 체험한 광해군이었다. 7년 전쟁 때 분조를 이끌던 그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랐다. 명이 지는 해라면 여진족은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7년 전쟁 때에 원병을 보낸 명의 요청이었지만 조선의 국익을 위해서는 명철해져야 했다. 광해군은 여진족의 힘을 의식하여 교묘하게 명에 대한 적극 지원을 회피했다. 명과 여진족을 사이에 둔 그의 외교는 중립적이었다. 사후 그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 했지만 당시 조선의 국익을 위해 신립 외교를 편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광해군의 축출이었다. 7년 전쟁 때 명의 군대를 청군으로 떠받들던 저자세가 이때는 명에 대한 의리로 변하여 여전히 위력을 발하고 있었다. 고루한 조선의 지배 정권은 명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은 광해군이 배다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임목대비를 패한 사실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 지배계급의 혼돈에 빠지며 조선의 민초는 다시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광해군이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후 1627년 여진족이 세운
후금의 침입을 받았고 1636년에는 같은 세력인 청이 밀려왔다. 자신의 전력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을 맞은 조선의 패배는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7년 전쟁 때처럼 그 전쟁을 초래한 조선의 지배계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건대화에 성공했다. 7년 전쟁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여 년의 내전을 끝내면서 일본에 통일된 새로운 힘이 결집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의 지배계급은 7년 전쟁 때처럼 무사한 일에 빠져 있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예전처럼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다. 7년 전쟁 때의 중국은 명이었으나 이번에는 그 명을 멸망시킨 청으로 바뀐 것만 달랐다. 일본의 야심이 드러나면서 조선의 지배 정권은 스스로 분열해 갔다. 그리고 7년 전쟁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7년 전쟁 때의 명처럼 청이 개입된 청일 전쟁이 벌어져 청이 물러났고 의외로 러시아가 들어와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도 퇴장하였다. 조선 땅이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되면서 조선은 7년 전쟁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접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일본에게 확실하게 당했다. 그것은 조선의 지배 정권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다. 조선 팔도에 던져진 그 충격파는 무덤 속에 이순신이 벌떡 일어날 일이었다. 이순신이 그나마 무덤에서 안도의 큰 숨을 내쉰 때는 36년의 긴 시간이 지나 양력으로 1945년 8월 15일이 아니었을까. 그나마 그것도 잠깐이었다. 한반도는 다시 혼돈과 치우기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7년 전쟁이 끝난 뒤 공신선정에 의병대 출신을 철저히 배제한 것처럼 일제 치하의 독립투사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도 닮은 꼴이었다. 마침내 7년 전쟁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에게 요구한 조선 사도 한량의 망령이 거짓말처럼 되살아나 한반도에 남북의 선이 그어졌다. 그 분단에서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잉태했다. 한국전쟁의 끝자락이 시작된 휴전협상의 테이블에 정작 남쪽의 자리는 없었다. 400여 년 전 명과 일본의 휴전협상에도 조선은 끼어들지 못했다. 힘을 갖지 못한 패자의 연속된 서러움이었다. 그리고 7년 전쟁 때보다 더 한심한 작태가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다. 선조가 자신의 입맛대로 공신 선정을 하며 나라를 농락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자신과 윗사람의 입맛에만 몰두하고 있다. 조선의 당쟁보다 못한 정치하는 자의 이전 투구는 극에 달했다.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주요 쟁점은 설쩍 빠져나가면서 책임은 고수하고 최소한의 자기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진정 우려되는 점은 가진 자가 더 가지르고 도덕성을 땅에 쳐박았다는 사실이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와 정치하는 자까지 발밑에 둔 가진 자는 탐욕의 갈고리로 사이의 밑바닥에 있는 민초의 종자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그나마 희망이 되어야 할 배운 자도 가진 자에게 구애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남북이 갈라진 틈새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한반도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본은 착실히 군사대국으로 치달으며 그 침략의 속내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한술 더 떠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며 한반도를 자극하고 중국에게는 다오위다오 일본맨 센가쿠 열도를 거론하며 동아시아의 판을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다. 우리는 아산 hen춘사에 보관되어 있는 이순신의 칼 두 자루를 저마다의 가슴에 깊숙이 품어야 한다. 석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뜬다. 삼척서천 산하동색이라는 글이 세계적 칼로 우리 내부의 적을 떨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과 강을 물들인다. 일위소땅 혈렴산하는 글이 새겨진 또 하나의 칼로 우리 외부의 적을 쓸어버려야 한다. 400여 년 전 이순신이 노랑해전에서 전투가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전방급 신물언아사는 마지막 말을 남긴 때처럼 지금도 적과의 전투는 현재 진행형이다.